애도 못 낳는 게 밥만 축내고. 너 같은 건 살 가치도 없어. 나가. 당장 나가. 그날 밤 제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 속에는 차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모진 말을 해대는 안사돈과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위놈 목소리, 그리고 제 딸 아이의 억눌린 비명소리까지 말입니다.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내쳐진 내 새끼. 그 아이가 어떤 심정으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헤매고 다녔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날 내 새끼 가냘픈 숨소리가 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전화가 끊긴 후의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치 악몽을 꾸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둔해졌다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공포는 평생 겪어본 그 어떤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금지옥 옆 키운 내 새끼가 지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제 뼈와 살을 분리하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신발을 신었는지, 대문을 어떻게 열고 나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제가 딸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미친 사람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제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기와 공포 때문에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제발 딸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비는 간절함만이 제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달리는 내내 제 귓가에는 조금 전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사위의 폭언과 안사돈의 비웃음이 환청처럼 맴돌아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을 생각을 하니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장면을 마주하게 될까봐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집. 그 적막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 우리 집 대문 앞과 비슷한 으슥한 골목 구석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이 앓는 듯한 가늘고 위태로운 신음소리.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담벼락 밑 쓰레기 봉투 옆에 누군가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형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딸이었습니다. 시집갈 때 해간 비단 이불보다 더 곱게 바람 한 점 쐬지 않게 키운 내 딸 선영이가 이 엄동설 안에 호껍데기 같은 추리닝 바지 하나만 걸친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에는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는데 한쪽은 제가 사준 털 슬리퍼였고 다른 한쪽은 욕실에서나 씻는 물때 낀 고무 슬리퍼였습니다. 그 짝짝이 신발이 그 급박하고 처절했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든 딸의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터진 입술엔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고 시퍼렇게 멍이 든 한쪽 눈은 아예 떠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절망케 한 건 딸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공포와 체념이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던 짐승의 눈처럼 삶에 대한 의지마저 나버린 듯한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어 그저 입을 틀어막은 채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몸은 이미 산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업고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딸의 차가운 손을 비비고 또 비비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제 등 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딸의 숨소리가 끊어질까봐 저는 감히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등에 느껴지는 딸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뼈마디가 제 등에 고스란히 전해져 올 때마다 밥만 축낸다던 안사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다시금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뼈만 남은 아이에게 밥을 축낸다니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 딸만 살려주신다면 이 억울함은 제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갚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딸을 의료진에게 넘기고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옷에 묻은 딸의 핏자국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엄마가 아닙니다. 내 새끼를 저 지경으로 만든 놈들을 처단할 지옥에서 온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위놈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퍼붓고 싶은 욕설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전화해봤자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화를 내면 낼수록 그들은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처치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딸의 처참한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날 때마다 제 가슴에도 피멍이 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훗날 그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저를 불렀을 때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치 4주 이상의 심각한 외상과 영양실조.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의사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인 말은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임신 16주, 그리고 아들. 사돈이 그토록 노래를 부르며 집착하던 5대 독자가 바로 제 딸의 뱃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식으며 서늘한 이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5대 독자를 그들 스스로 짓밟고 내쫓았다는 사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에게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부탁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병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울고 있는 힘없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잔혹한 복수를 위해 독리를 숨긴 어미 늑대 한 마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제 발로 걷어찬 복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되어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응급실의 소란이 잦아들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저는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기까지 하는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지난 3년간 이 아이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 지낸다. 어머니가 잘해주신다며 웃던 그 모든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못이 되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미련한 것이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어미 걱정할까봐 그 모진 세월을 혼자서 감내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딸의 링거 바늘이 꽂힌 가느다란 손목을 쓸어내리며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든 인간들은 지금쯤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이 금이 간 그 휴대폰은 마치 주인인 딸의 처참한 신세를 대변해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 앱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짐작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월 5일 어머니가 밥상 엎음, 밥값도 못하는 년이 반찬 투정한다고. 1월 15일 그이가 술 먹고 들어와 발로 참, 배가 아픈데 병원비 아깝다고 참으라고 함. 2월 1일 어머니가 부적을 태운 물을 억지로 먹임. 토하니까 머리채 잡음. 글자 하나하나가 피눈물로 쓰인 것 같아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한 여자가 남긴 처절한 생존의 비명이자 고발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기록들 단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저장해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훗날 그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론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최대한 감정을 죽이고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돈의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 지금 시위하냐? 딸이 아닌 제가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사돈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러댔습니다. 쫓겨났다고 진짜 나가서 안 들어와? 싹싹 빌고 들어와서 아침밥 차려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시애미 말을 귓등으로 듣고 가출을 해? 내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겨울 밤에 호껍데기 차림으로 내쫓아 놓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기어들어와 밥을 하라니. 사람을 내쫓았으면 적어도 생사는 걱정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이 내쫓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커녕 오히려 왜 진짜 나갔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제 밥 주는 주인은 물지 않는다는데 이 여자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예의 바르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사돈 접니다. 선영이 애미예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흡 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돈은 금세 태세를 전환해 더 큰 목소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돈이셨어? 잘 됐네.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당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애미가 훈계 좀 했다고 집을 나가? 내가 기가 막혀서 훈계요? 이 엄동설 안에 얇은 옷 하나 입혀서 내쫓는 게 훈계입니까? 선영이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요.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자 사돈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세요. 훈계 좀 듣고 쫓겨났다고 사경을 헤매? 맷집도 좋은 애가 어디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어? 당장 들어와서 아침밥이나 하라고 해요. 내일 우리 아들 출근해야 하는데 밥도 안 해놓고 친정으로 튀어. 사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를 더럽히는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 아들 밥 굶는 건 걱정되면서 남의 딸 죽어가는 건 꾀병 취급이라니. 하지만 저는 이 통화가 길어질수록 저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지금 제 입으로 내쫓았다는 사실과 며느리의 안위보다는 아들 아침밥 따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비인간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불쌍하고 약한 척 저자세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방심하고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애가 정말 많이 다쳤어요. 뼈가 부러진 것 같기도 하고 의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난리인데 제가 겨우 말렸어요. 한 번만 와서 봐주세요. 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돈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찰? 누가 신고를 해?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남사스럽게 경찰은 무슨. 알았어. 내가 지금 갈 테니 꼼짝 말고 있어. 어디 병원이야? 병원 이름을 대주자마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겠다는구나. 오냐, 오십시오. 와서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 며느리가 어떤 꼴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입으로 뱉은 그 말들이 훗날 당신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서는 임신 내용은 빼고 상해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전치 사주 나왔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협진 결과 태아는 다행히 무사합니다. 산모가 영양실조가 심해서 그렇지 아기 심장 소리는 아주 우렁차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모진 매질과 추위를 견디는 동안 뱃속의 작은 생명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주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 밖에서 누가 와서 물어봐도 임신 사실은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환자분 상태를 보고도 그런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줄 생각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둘러대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쪽에서 요란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병원 복도가 울리도록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 발소리. 안 봐도 뻔했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어디 있어? 내 며느리 어디 있어? 병실 문이 쾅 열리고 밍크 코트를 휘감은 사돈과 그 뒤에 쭈뼛거리는 사위 최서방이 들어왔습니다. 사돈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미안함 따위는 눈곱만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을 만들었다는 듯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더니 사돈은 대뜸 삿대질부터 해댔습니다. 이것 봐. 멀쩡하네. 눈 뜨고 있으면서 뭘 사경을 헤매.
아주 친정 엄마 믿고 상전 노릇하려고 드네, 들어. 저는 그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면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 제 딸 모습이 멀쩡해 보이십니까? 제 눈빛이 서늘했는지 사돈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훈계 좀 듣고 쫓겨난 거 가지고 유세는. 너 당장 안 일어나? 시애미가 왔는데 누워서 뭐 하는 짓이야? 사돈이 딸의 이불을 확 걷어치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제 악력에 놀란 사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이거 안 나? 저는 잡은 손목을 놔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 딸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대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법이든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제 섯을 퍼런 기세에 사돈은 헛바람을 들이켰고 뒤에 있던 사위놈이 나섰습니다. 아니, 장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남의 가정사에 왜 이렇게 끼어드십니까? 저는 사위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직 술 냄새가 진동하는 저 비겁한 입에서 가정사라는 말이 나오다니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최서방, 자네 입으로 말했나? 남의 가정사라고? 그래, 이제 남이지. 오늘부로 내 딸 자네랑 이혼시킬 거야. 이혼? 사위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돈도 옆에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래, 이혼. 위자료 두둑이 챙겨줄 테니 도장이나 찍으라고 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위자료는 자네가 내놔야 할 걸세. 폭행, 학대, 유기.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아주 철저하게 따져 물을 테니까. 그러자 사돈이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좋지. 안 그래도 애도 못 낳는 거 내보내고 새 장가 들이려던 참이야. 위자료? 웃기고 있네. 칠거지약 중에 무자가 으뜸인 거 몰라? 아들 못 낳은 죄로 쫓겨나는 마당에 무슨 위자료 타령이야? 우린 한 푼도 못 줘. 억울하면 소송 걸어보시든가. 걸려들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사돈은 애 못 낳는 것을 빌미로 이혼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아들 못 낳아서 쫓아낸다고 제 입으로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 역시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요?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도 할 말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5대 독자 집안에 대 끊어먹을 일 있어? 시바지 노릇도 못하는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산 세월이 아깝다 아까워.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하십니다.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시네요. 저는 짐짓 안타까운 척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긴 5대 독자가 귀하긴 귀하죠. 근데 사돈, 혹시라도 선영이가 나중에라도 애를 가졌으면 어쩌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뭐, 애를 가져?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3년 동안 소식도 없던 배가 이제 와서 덜컥 불러와. 꿈 깨세요. 쟤는 글렀어. 밭이 척박한데 무슨 싹이 터? 사돈은 아주 확신에 차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밭이 척박해? 싹이 안 터? 지금 그 척박한 밭에서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5대 독자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심장을 쿵쿵 뛰고 있다는 걸 알면 당신들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상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돈 뜻이 정 그러시다면 이혼하는 걸로 하죠. 나가주세요. 제 딸 안정을 위해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제가 정중하지만 차갑게 축객령을 내리자 사돈은 누가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짐 챙겨서 빨리 방 빼. 내 집에서 내보낼 거니까. 라고 쏘아붙이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사위놈도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사돈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공이다. 저들은 제 발로 함정에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아들 못 낳아서 쫓아낸다는 증거를 남겨주었고 이혼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저들을 안심시킨 뒤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모든 걸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다. 넌 이제 살았어. 그리고 너한테 아주 큰 선물이 있단다. 딸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딸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영아, 놀라지 마라. 너 혼몸 아니야. 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너 임신했대. 4개월이나 됐단다. 그것도 아들이란다.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제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아, 아들이요? 정말이요? 근데 왜 아까 저 사람들한테는? 딸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야. 저 사람들은 내가 임신한 줄 꿈에도 모르고 너를 버렸어. 5대 독자를 제 손으로 내친 거야. 우린 그걸 이용할 거야. 이 아이는 우리가 저들을 벌하고 내가 새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하늘이 준 복음이야. 그러니까 선영아, 넌 이제부터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추스려.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제 손을 맞잡은 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 제 딸의 인생에도 이제 빛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돈네 집안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긴긴 밤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건 가장 치열하고 통쾌한 복수극의 이막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딸 선영이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제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가 전해준 임신 16주 5대 독자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선영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흔들리면 이 아이도 지킬 수 없어. 하지만 5대 독자잖아. 그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래, 그토록 원하던 5대 독자지. 그런데 그들이 널 어떻게 했니? 뱃속에 이 귀한 핏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패고 내쫓았어. 그런 인간들이 이 아이를 사람답게 키울 것 같아? 제 단호한 물음에 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뺏어가겠지.
아이만 뺏어가고 나는 버리겠지. 그리고 내 아이한테도 똑같이 하겠지. 쓸모 없어지면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딸의 목소리에 점차 물기가 걷히고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당해온 모멸과 고통이 새끼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과 만나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숨겨야 해. 이 아이는 최 씨 집안 5대 독자가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이야. 이선영의 아들.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이야. 알겠니? 응. 엄마 말대로 할게. 나 절대 안 뺏겨. 내 아이 그 악마들한테 절대 안 줘. 딸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맹세를 했습니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그리고 이 아이를 무기로 놈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후회를 안겨주기로 말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우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 모녀의 비장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도록 병실을 지키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사돈. 어제 병원에서 쫓겨나고 분에 못 이겨 씩씩대던 사돈이었습니다. 저는 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 사돈. 잠은 잘 주무셨어요? 수화기 너머 사돈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나긋나긋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의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교양 있는 척하는 가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어제 병원에서 얘기했던 거 말이에요. 이혼 문제.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도 밥도 못 먹고 한숨만 쉬네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사돈네도 병원비니 뭐니 돈 들어갈 때 많을 텐데 우리가 위자료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까. 섭섭지 않게? 어제는 칠거지약 운운하며 한 푼도 못 준다고 악을 쓰더니 하루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뻔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은 게 먹혀들었거나 혹시라도 며느리가 진짜 임신했을까봐 캥기는 구석이 있어 서둘러 꼬리를 자르려는 수작일 터였습니다. 위자료라니요. 어제는 칠거지약이라며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어머, 사돈도 참. 화김에 한 소리 가지고 꽁에 계시기는. 그래도 우리가 한 식구였던 정이 있는데 빈손으로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요. 제가 아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이 계세요. 거기서 서류 깔끔하게 정리하고 공증 딱 받고 끝내자고요. 어때요? 자기들이 아는 변호사라. 제 딸에게 불리한 조항을 깨알같이 숨겨놓고 도장 찍게 만들 속셈이 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놈들이 제 발로 판 무덤에 들어갈 기회. 글쎄요. 선영이가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제가 일부러 뜸을 들이자 사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아유,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사돈이 대신 나오셔도 돼요. 위임장만 있으면 되니까.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법원 앞 H법무법인. 아셨죠? 우리 아들이랑 기다릴게요.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 뭐래?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당장 이혼 도장 찍자신다. 아주 안달이 났어. 그럼 가는 거야? 가야지.
가서 끝을 내야지. 그리고 놈들이 평생 피눈물 흘리게 만들 올가미를 씌워놓고 와야지. 오후 1시 30분. 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엄마, 조심해. 딸의 배웅을 뒤로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무심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제 딸은 지옥에서 돌아왔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H법무법인 회의실에 들어서자 사돈과 최서방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상석에 떡하니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사돈의 꼴을 보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담았습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인사는커녕 눈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서방은 제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비겁한 놈. 자, 시간 없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죠. 변호사님, 서류 좀 주세요. 사돈의 재촉에 옆에 앉아있던 늑수구레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고 적힌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양측 합의 하에 이혼한다. 위자료로 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단,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깔끔하죠? 1천만 원? 제 딸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고 고작 1천만 원? 제 딸 병원비로도 모자랄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까지. 놈들은 이혼으로 모든 죄를 덮어버릴 심산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1천만 원이라. 선영이 병원비랑 그동안 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치면 턱도 없는 금액인데요. 제가 짐진 난색을 표하자 사돈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 욕심도 많으시네. 솔직히 말해서 애 못 낳아서 쫓겨난 주제에 1천만 원이면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싫으면 관두세요. 소송 거시든가. 소송 걸면 몇 년이 걸릴지, 돈은 또 얼마나 깨질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사돈은 교양 있는 척하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최서방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좋게 좋게 끝냅시다. 선영이도 힘들 텐데 질질 끌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저도 더 이상 선영이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래, 그 말 꼭 기억해라. 나중에 내 핏줄 보고 싶어서 피눈물 흘리게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선영이만 더 상처받겠죠.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이요? 사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합의서 공증받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문구를 더 추가해 주세요. 뭔데요? 돈 더 달라는 소리면 곤란한데. 아니요, 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돈께서 하도 애 못 낳는다, 씨가 말랐다 하시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 나올까 봐서요. 딴소리? 무슨 딴소리요?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혼 후에 선영이 뱃속에서 아이라도 생긴다면 그때 가서 친권이니 양육권이니 하면서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세요. 제 말에 사돈과 최서방은 동시에 푹 하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조차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머머, 사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3년 동안 소식도 없던 배가 이혼 도장 찍으려는 마당에 갑자기 불룩해지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상상 임신이라도 했나? 사돈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호호거렸습니다. 장모님, 선영이는 불임이에요.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했다고요. 그런 쓸데없는 조항을 뭐하러 넣습니까?
최서방도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돈께서 그렇게 확신하시니 써주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진짜 애가 있을까봐 겁나십니까? 제가 정색을 하고 쏘아붙이자 사돈의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제가 뭘 겁내요? 좋아요. 써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써줄 테니까. 변호사님, 거기다가 추가하세요. 이혼 후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친권이나 양육권도 주장하지 않으며 최 씨 집안 핏줄로 인정하지 않는다. 됐죠? 만족하세요? 네, 아주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만약 이를 어길 시 전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넣어주시죠. 뭐라고요? 전 재산? 사돈, 지금 제정신이세요? 자신 없으신가 보네요. 100%에 없다고 확신하신다면서요. 그럼 전 재산을 걸든 목숨을 걸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딸 인생을 걸었는데 사돈은 그 정도 배짱도 없으세요? 제 도발에 사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꼴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좋아요. 해요. 까짓것. 어차피 애도 없는 마당에 전 재산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라고 해도 걸어요. 변호사님, 당장 타이핑하세요.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타자기를 두드렸습니다. 타탁, 타탁. 그 소리가 마치 사돈네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수정된 합의서가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제5조 이혼 성립 후 가비선영이 출산하는 자녀에 대하여 을체철수 및 그 직계 존속은 친권, 양육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최 씨 가문이 일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만약 을 측에서 이를 위반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을은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50%를 갑에게 위자료로 지급한다.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제 손으로 5대 독자를 벌인다는 포기각서이자 훗날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자, 됐죠? 이제 도장 찍으세요. 사돈이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도장을 꺼내 선영이의 이름 옆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인주가 종이 위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이혼의 끝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핏빛 서막이었습니다. 최서방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돈은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부를 챙겨 넣었습니다. 어머,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살 테니까 제일 비싼 데로 예약하세요. 사돈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최서방도 홀가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신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장모님. 아니, 이제 아주머니죠. 몸조리 잘하세요. 최서방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어머, 후회는 누가 할 소리. 딸 간수나 잘하세요. 또 어디 가서 쫓겨나지 말고요. 사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쏘아붙인 뒤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제 귀에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품속에 넣은 합의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그 종이 한 장이 왜 그리도 무겁게 느껴지던지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숨을 토해내며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아, 됐다. 이제 됐다. 놈들은 스스로 덫에 걸렸다. 이제 우리는 저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믿는 그 순간에 이 종이 한 장으로 저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삿짐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덜컹거렸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멀고 고단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휙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 숲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더니 이내 울창한 산과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정착하기로 한 곳은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4시간이나 걸리는 남쪽 지방의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낯선 땅이었지만 오히려 그 낯설미 우리에겐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곳이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요. 놈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오롯이 우리만의 성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가 참 좋다. 조수석에 앉은 딸 선영이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헬쑥했던 볼에 제법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서울 매연만 마시다가 여기 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구나.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사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가장이자 보호자이자 장차 태어날 손자의 할미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집은 낡은 5층 아파트의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였지만 남향이라 햇볕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들었습니다. 어때? 좀 좁긴 해도 햇빛 하나는 끝내주지 않니? 우리 튼튼히 일광욕하기엔 딱이겠다. 제가 너스레를 떨자 딸이 피식 웃었습니다. 응, 정말 그러네. 따뜻해서 좋다. 딸은 배를 쓰다듬으며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아직은 평평한 배였지만 딸의 손길에는 벌써부터 깊은 모성애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짐을 풀면서 곁눈질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저거면 됐다. 내가 웃고 뱃속 아이가 무사하면 이 낡은 아파트가 궁궐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계절이 지나고 아파트 화단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딸의 배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고생할 때는 제가 밤새 등을 두드려 주었고 한밤중에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다고 하면 읍내 시장까지 뛰어가 사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하네. 딸은 족발을 뜯다 말고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가에 묻은 양념도 닦지 못한 채였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원래 임신하면 왕비 대접받는 거야. 너 시집살이 할 때 못 받아본 대접 엄마한테 다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 다 우리 튼튼히 먹이는 거지. 너 먹이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자 딸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놈들에게 복수할 날이 하루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5월이 되자 딸의 배는 제법 불룩해졌습니다. 이제는 헐렁한 원피스를 입어도 임신한 티가 났습니다. 우리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밤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 새댁배가 많이 나왔네? 아들이야, 딸이야? 가끔 마주치는 동네 할머니들이 물어볼 때면 딸은 당황해서 제 뒤로 숨곤 했습니다. 아유, 아들인지 딸인지가 뭐 중요해요. 건강하기만 하면 되죠. 아직 병원에서도 안 알려줬어요.
저는 능청스럽게 둘러대며 딸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봐 산부인과도 옆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다녔습니다. 엄마, 튼튼이가 발로 찼어. 만져봐. 어느 날 밤 딸이 제 손을 급하게 잡아 끌어 제 배 위에 올렸습니다. 툭, 툭.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묵직한 울림. 그것은 단순한 태동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살아있어요. 할머니, 나 잊지 않았죠?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장군감, 힘도 세구나. 그래, 그렇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 할미가 널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테니까. 저는 배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그 모진 폭력과 굶주림을 견뎌내고 이렇게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서울 소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건너 들리는 소식은 가관이었습니다. 사돈은 며느리를 쫓아낸 지 한 달도 안 돼서 새 며느리 구한다고 중매쟁이들을 들들 볶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아들 잘 낳는 튼튼한 여자. 그 소리를 전해 들은 날 저는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을 다듬다가 대가리를 죄다 뜯어버렸습니다. 미친 여편네. 아들이 무슨 자판기야? 동전 넣으면 툭 튀어나오게. 그래, 어디 한번 잘 구해봐라. 세상 천지 다 뒤져봐라. 우리 튼튼이 같은 보물이 또 있나? 여름이 되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만삭이 된 딸은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며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순산하게 해달라고. 놈들에게 보란듯이 건강한 아이 낳아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매미 소리가 절정에 달하던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엄마. 새벽녘 딸의 비명소리에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선영아,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다. 저는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챙겨 들고 딸을 부축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딸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튼튼이가 나오려나 봐. 그래. 우리 튼튼이 이제 나올 때 됐다.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제 손을 잡은 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제 손가락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고마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분만실 앞에서의 기다림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1분, 1초가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선영이 살려주세요. 튼튼이도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제가 받겠습니다. 저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을 붙잡고 오열하며 빌었습니다. 지난 3년간 딸이 겪었던 고통, 우리가 숨죽이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으앙. 세상을 찢을 듯한 우렁찬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축하드려요. 3.8kg 아주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 감은 눈, 오똑한 코, 앙담은 입술. 영락 없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쩜 이리도 최서방을 쏙 빼닮았는지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붕어빵이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놈들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놈들의 핏줄이 아니야. 내 딸 선영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최 씨가 아니라 이 씨야. 이 튼튼이야.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세상에 나오느라 고생했어. 저는 아기의 젖은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기는 제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울음을 뚝 그치고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짠한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딸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딸의 품에 조심스레 안겨주었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딸이 아기를 보더니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진짜 내 아기야? 튼튼이 맞아? 그래. 내가 목숨 걸고 낳은 내 아들이다. 봐라,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다 있고 고추도 아주 실하다. 천하장사감이야. 제 말에 딸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많이 울어서. 너도 슬펐지? 이제 안 울게. 엄마가 너 평생 지켜줄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 딸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그 모습이 성모 마리아보다 더 거룩하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튼튼이는 젖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딸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튼튼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병실 TV를 켜놓고 젖병을 씻고 있는데 뉴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제의 기업 탐방 3대째 이어온 명가, 전통 장류의 명인 박여사.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제 눈에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사돈과 그 옆에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최서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류 공장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맛과 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화목이 비결이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호호. 사돈은 가증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떠들어댔습니다. 옆에 있던 리포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드님이 5대 독자라고 들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하셨나요? 그러자 사돈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 이내 안타까운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사실은 전에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아이를 못 가졌어요.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너무 미안해해서 서로 좋게 헤어졌답니다. 지금은 새 사람 찾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5대 독자인데 이제 곧 좋은 짝 만나서 대를 이어야죠. 건강하고 참한 아가씨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호호. 가족의 화목? 몸이 약해서? 미안해해서 헤어져? 저는 들고 있던 젖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사기극을 벌이다니. 제 딸을 짐승처럼 패고 내쫓은 주제에 좋게 헤어졌다고 포장해? 게다가 5대 독자 타령은 여전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구만.
5대 독자가 어디 있는지 알면 거품 물고 쓰러지시겠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TV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화면 속 사돈의 웃는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최서방도 옆에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거들고 있었습니다. 저 위선자들, 저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딸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뉴스야?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쓰레기들이 분리수거도 안 되고 굴러다니는 꼴을 좀 봤다. 저는 황급히 TV를 끄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놈들이 방송을 타고 유명세를 치르며 가장 기고만장해 있을 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뛸 때, 바로 그때 쳐야 가장 아픈 법이었습니다. 선영아. 저는 비장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응?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엄마가 이제 서울 좀 다녀와야겠다. 서울? 갑자기 왜? 튼튼히 나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서 전해줘야지. 놈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고이 간직해온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10개월 전 작성했던 이혼 합의서 원본과 오늘 아침 동사무소에서 막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성명 이튼튼, 부 최철수, 모 이선영, 그리고 출생 날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딸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보여주는 걸로 안 끝나.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올 거다. 5대 독자? 그래, 여기 있다. 눈 씻고 찾아봐라. 내 놈들 핏줄이 어디 있나? 제 눈에서는 서늘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다녀와. 나랑 튼튼히 여기서 엄마 기다릴게. 꼭 이기고 와. 그래. 걱정 마라. 엄마가 누구냐? 내 엄마 옥분이다. 놈들의 뼈와 살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먹고 오마. 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잠든 손자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기 냄새가 났습니다. 전내 섞인 그 향기가 제 전이를 불태우는 기름이 되었습니다. 튼튼아, 할미 다녀올게. 내 아비라는 작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할미가 똑똑히 가르쳐주고 올게. 병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또각또각 복도를 울리는 제 발자국 소리가 마치 놈들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대문 밖의 통곡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 화려한 대문 안에서 놈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표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표는 단순한 승차권이 아니었습니다. 지옥행 열차의 티켓이었습니다. 물론 승객은 제가 아니라 사돈과 최서방이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매연 냄새가 오히려 제 투지를 깨웠습니다. 저는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남루한 행색으로는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놈들에게 가장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저승사자처럼 나타나야 했으니까요. 저는 짙은 남색 정장을 한 벌 샀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는, 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을 주는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고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시골에서 딸의 산후조리나 하던 촌노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품은 자객이었습니다. 손님,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중요한 모임 있으신가 봐요? 직원의 칭찬에 저는 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빚을 받으러 가는 자리라서요. 오후 5시, 저는 행사장이 열리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명인의 전통 장류 3개를 품다 출판 기념회 및 사업 설명회. 호텔 로비에는 사돈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자 위산이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을 내가 오늘 만천하에 까발려주마. 행사장은 이미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까지 사돈네 위세가 생각보다 더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좋았습니다. 보는 눈이 많을수록 놈들의 추락은 더 비참하고 화려할 테니까요. 저는 하객들 틈에 섞여 행사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을 테니까요. 놈들에게 저는 그저 애 못 낳는 딸 둔 죄인이었을 뿐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사돈이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가족의 사랑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돈은 눈가에 거짓 눈물까지 훔치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 아들 최철수 사장. 5대 독자인 우리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주저앉았을 겁니다. 철수야, 올라오렴. 최서방이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훤칠한 키에 번듯한 얼굴. 겉만 보면 효자 아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 딸을 발로 차고 밟던 그 짐승 같은 놈이 지금은 세상 둘도 없는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꼴이라니. 최서방은 마이크를 잡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대를 잇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좋은 소식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하. 좌중에서 웃음과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니 벌써 새 장가를 들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겠지요. 그래, 실컷 떠들어라. 그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저는 품속에 있는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여기엔 딸이 썼던 학대일기, 녹음 파일, 이혼 합의서, 그리고 튼튼이의 출생 증명서와 친자 확인 결과까지 놈들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릴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가족 속의 영상 상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돈의 멘트와 함께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에는 사돈과 최서방이 봉사활동을 하고 화목하게 식사하는 연출된 장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객들이 영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슬그머니 영상 조정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호텔 직원인 척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그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조정실 문은 다행히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메인 컴퓨터에 제 USB를 꽂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화장실에 갔는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기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밤새 편집해온 영상이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제 검지에 온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깍. 스크린 속의 화목한 영상이 지직거리며 끊겼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방송 사고인가? 사돈과 최서방도 당황한 듯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검은 화면 위로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가족의 화목? 5대 독자? 그 추악한 거짓말. 그리고 곧이어 놈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너 지금 시위하냐? 쫓겨났다고 진짜 나가서 안 들어와? 싹싹 빌고 들어와서 아침밥 차려야 할 거 아니야. 사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당장 들어와서 아침밥이나 하라고 해요. 내일 우리 아들 출근해야 하는데 밥도 안 해놓고 친정으로 튀어. 이어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이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요. 하지만 사돈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세요. 맷집도 좋은 애가 어디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어?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박명인 목소리 아니야? 며느리를 내쫓았다고? 응급실에 있는데 밥 타령을 해?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야? 당장 꺼. 누구야? 방송실. 사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바뀌고 딸의 학대 일기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1월 15일. 그이가 술 먹고 들어와 발로 참. 배가 아픈데 병원비 아깝다고 참으라고 함. 2월 1일. 어머니가 부적 태운 물 억지로 먹임. 토하니까 머리채 잡음.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완전 사이코패스네. 저런 사람이 무슨 명인이야? 최서방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무대 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다 조작입니다. 모함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마이크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이혼 합의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최철수 및 그 직계 존속은 친권, 양육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전 재산의 50%를 위자료로 지급한다. 사돈과 최서방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문서. 곧이어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튼튼이의 출생 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타났습니다. 성명 이튼튼, 친부 최철수 친자관계 성립 99.999%, 출생일 2025년 8월 15일, 참고사항 이혼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임신 4개월이었음.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며느리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쫓아낸 거야? 5대 독자라더니 지들 손으로 5대 독자를 버렸네? 그것도 모르고 재산 반 내놓는다는 각서까지 썼어? 와, 대박이다. 사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무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서방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잔치는 순식간에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저는 조정실에서 나와 유유히 행사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무대 앞으로 걸어가 주저앉은 사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돈,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행사장을 울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사돈이 떨리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놀라셨어요?
5대 독자 찾으신다기에 제가 소식 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보셨죠? 우리 튼튼이 아주 건강합니다. 지 아비랑 똑같이 생겼더군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네. 내 손주. 내 5대 독자. 사돈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매몰차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더럽게. 제 일갈에 사돈이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들이 버렸잖아. 밥만 축낸다고, 씨가 말랐다고 짐승처럼 패서 내쫓았잖아. 그때 이미 뱃속에 5대 독자가 자라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5대 독자였다고. 제 외침에 사돈은 허 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죄악이 뼈저리게 사무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죠? 저는 핸드백에서 이혼 합의서 원본을 꺼내 사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친권 포기, 양육권 포기, 핏줄 인정 안 함, 어기면 전 재산 반토막. 당신들 도장 여기 선명하게 찍혀 있네요. 안 돼. 그건 무효야. 몰랐잖아. 임신한 줄 몰랐잖아. 사돈이 울부짖으며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애 생기면 어쩔 거냐고. 그때 당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전 재산이 아니라 목숨도 건다고 했잖아요. 여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사돈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던 그 막말들이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사돈과 최서방을 에워쌌습니다. 박명희님, 며느리 폭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5대 독자를 버리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전 재산 절반 내놓으실 겁니까?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사돈은 얼굴을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찍지 마. 찍지 마. 최서방은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아들, 한 번만 보게 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누가 자네 장모인가? 우린 남이야. 그리고 내 손자, 자네 아들 아니야. 이 튼튼이야. 내 딸 선영이 아들이라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사돈의 통곡 소리와 최서방의 애원 소리, 기자들의 아우성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올려다본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저를 주눅 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영아, 엄마 끝냈다. 다 끝내고 간다. 엄마,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생은 무슨, 속이 다 후련하다. 우리 튼튼히 잘 자고 있지? 응. 새근새근 잘 자. 그래. 엄마 금방 갈게.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터미널로 가주세요. 제일 빨리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보며 저는 품속에 있는 튼튼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튼튼아, 할미가 약속 지켰다. 내 아비랑 할미라는 작자들, 세상 구경거리로 만들어줬다. 이제 아무도 너를 5대 독자라고 부르며 괴롭히지 못할 거야. 넌 그냥 튼튼이야.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랄 우리 튼튼이.
이제 남은 건 놈들이 파멸해가는 꼴을 뉴스에서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소송도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합의서가 워낙 완벽해서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놈들의 돈으로 우리 튼튼히 왕자님처럼 키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니까요. 호텔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사돈의 비명소리와 기자들의 플래시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그 소란스러움이 제게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올려다본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저를 주눅 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장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할 일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놈들이 스스로 파멸해가는 꼴을 지켜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자마자 깊은 잠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TV를 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 채널마다 사돈의 얼굴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장류 명가의 두 얼굴, 며느리 학대하고 5대 독자 핏줄 버렸다. 충격 녹취록 공개, 임신했어도 필요 없다 폐륜 발언 파문, 소비자들 악마가 만든 고추장 안 먹는다. 불매운동 확산, 뉴스를 보는 제 속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뻥 뚫렸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었다니 토 나온다. 5대 독자 타령하더니 진짜 5대 독자를 버렸네. 쌤통이다 등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회사 주가 반토막 났대. 딸 선영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튼튼이를 안고 있는 딸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꼴 좋다. 이제 시작이야. 그깟 주식 좀 떨어진 걸로 징징대기엔 아직 일러.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데가 이제부터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오후가 되자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봐도 뻔했습니다. 놈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놈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자 변명이나 해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놈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사돈이 선임한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권 확인 및 유아인도 청구 소송. 내용인즉슨 이혼 합의서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튼튼 군은 최철수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친권을 주장한다. 아이를 즉시 친부에게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인간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는 내용 증명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여전히 5대 독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리자 5대 독자라는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소송이라니? 튼튼이를 달라고? 딸이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달라고 해서 줄 거면 시작도 안 했다. 놈들이 제 무덤을 아주 깊게 파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저는 딸을 안심시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보셨죠? 놈들이 소송을 걸어왔네요. 네, 예상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겐 이혼 합의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여론도 우리 편입니다. 이 소송, 놈들에게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딸을 집에 두고 혼자 서울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돈 측에서 아이를 달라고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제 딸을 짐승처럼 패고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핏덩이 같은 손자까지 뺏어가겠다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 제 목숨을 걸고라도 내 손자, 저 악마들의 소굴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 생중계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사돈과 최서방을 마주쳤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사돈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최서방은 초췌한 몰골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손주 내놔요. 내 5대 독자 내놓으라고요. 사돈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손주? 누가 당신 손주입니까? 당신들이 버렸잖아요. 씨가 말랐다며 저주하고 내쫓았잖아요.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땐 몰랐잖아. 임신한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 다 오해라고. 그리고 애는 아빠가 키워야지. 애비 없는 자식 만들 셈이야? 사돈은 뻔뻔하게도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애비? 저기 서 있는 저 위인이 애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삭인 아내 배를 발로 찬 놈이 애비입니까? 제 일갈에 최서방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시끄러워. 어쨌든 피는 못 속여. 걔는 최씨 집안 핏줄이야. 내가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걔 데려올 거야. 두고 봐. 사돈은 악을 쓰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안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사돈 측 변호사는 이혼 합의서는 옥분 씨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당시 녹취록 다 있습니다. 사돈께서 전 재산이 아니라 목숨도 건다고 큰 소리 치신 거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하자 사돈 측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할머니입니다. 핏줄을 보고 싶은 천륜을 어떻게 막습니까? 면접교섭권이라도 주십시오. 제발 손자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사돈은 판사 앞에서 눈물 연기까지 시전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집착이었습니다. 판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양측을 번갈아 보더니 일단 오늘은 조정이 어려울 것 같군요. 정식 재판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주장대로 폭행이나 학대 사실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며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사돈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얼마면 돼? 위자료 10억? 20억? 줄 테니까 애 내놔. 사돈은 여전히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돈? 당신 전 재산을 가져와도 내 손자 발가락 하나랑도 안 받고,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재산 어차피 소송 끝나면 절반은 우리 거 될 테니까. 당신은 돈으로 애를 사는 게 아니라 돈도 잃고 애도 못 보는 꼴이 될 거야. 저는 사돈을 비웃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이 독한 년,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사람 풀어서라도 애 뺏어올 거야. 사돈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을 푼다?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벼랑 끝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불안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문단속 잘해라.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말고. 응, 엄마. 걱정 마. 튼튼히 내가 꼭 지킬게. 하지만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낯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택배가 올 리 없었습니다. 택배 시킨 거 없는데요. 그냥 가세요. 제가 말하자 사내들은 태도를 돌변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안에 애 있는 거 다 알아.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사돈이 보낸 깡패들이었습니다. 사람 풀어서라도 뺏어온다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딸은 튼튼이를 안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걱정 마라. 경찰 불렀다. 금방 올 거야. 저는 굳은 마음으로 현관 앞을 지켰습니다. 당장 꺼져. 경찰 오고 있어. 니들 다 콩밥 먹고 싶어? 제 고함의 놈들은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욕설을 뱉으며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정리된 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더 독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아니라 방송국이었습니다. PD님, 제보할 게 있습니다. 장류명인 박 씨의 실체, 그리고 그가 사주한 청부 납치 미수 사건까지 전부 다 터뜨려 주십시오. 이제는 전면전이었습니다. 놈들이 깡패를 동원했다면 저는 여론이라는 더 무서운 군대를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놈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 가정법원 제3별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장류명인의 두 얼굴, 5대 독자 유기 사건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한 탓이었습니다. 저는 딸 선영이의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영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품에 안은 튼튼이를 지키겠다는 듯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걱정 마라. 오늘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심판자로 서는 자리다. 제 말에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사돈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사돈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멀쩡히 걸어다니던 사람이 법원에 온다고 쇼를 하는 꼴이 가소로웠습니다. 목에는 깁스까지 하고 무릎에는 담요를 덮은 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노인네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그 휠체어를 밀며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고요. 어머 사돈,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천벌을 미리 받으셨나? 제가 비꼬자 사돈이 깁스한 목을 뻣뻣하게 돌리며 노려보았습니다. 말 조심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내 손자 내놔. 튼튼히 내놓으라고. 사돈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날 기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시나 아픈 건 다 연기였습니다. 쯧쯧. 목소리 우렁찬 거 보니 아직 멀었네요.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는 그들을 지나쳐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원고 최철수, 피고 이선영 간의 친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개정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즉 사돈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돈 냄새가 풀풀 풍기는 기름진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천륜을 끊으려는 피고 측의 부당한 행위입니다. 원고 최철수는 아이의 친부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아이를 보여주기는커녕 원고의 접근조차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아버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돈이 튼튼히 초음파 사진을 보며 우는 척하는 사진, 최서방이 아기 신발을 사들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이혼 합의서는 원고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당시 원고는 이혼을 종용당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으며 피고 측의 협박에 못 이겨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사돈은 그 틈을 타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판사님, 흑흑. 저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5대 독자 핏줄이 밖에서 떠도는 걸 어떻게 봅니까? 제발 늙은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기가 찼습니다. 연기 대상감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도 속아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판사가 우리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우리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제가 믿고 맡긴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돈으로 바른 대형 로펌 따위 진실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먼저 이혼 합의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요? 당시 녹취록을 들어보시죠.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 안에 사돈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 지금 시위하냐? 쫓겨났다고 진짜 나가서 안 들어와? 전 재산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라고 해도 건다. 당장 타이핑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3년 동안 소식도 없던 배가 이제 와서 덜컥 불러와. 사돈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심신미약 상태야? 아주 쩌렁쩌렁하네. 전 재산 건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변호사는 기세를 몰아붙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원고 측은 피고의 임신 가능성을 조롱하며 자발적으로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강박은커녕 자신들의 아들을 5대 독자라 칭하며 며느리를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을 서둘렀습니다. 5대 독자가 뱃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에 있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임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런 각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원고는 며느리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밥만 축낸다. 씨가 말랐다며 폭행하고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을 때도 꾀병 부리지 마라. 아침밥 안 해놓고 나갔냐며 유기를 방조했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긴다면 그 아이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이번에는 스크린에 딸의 학대 일기와 진단서 사진들이 떴습니다. 1월 15일 발로 걷어차임, 배에 피멍, 진단서 다발성 타박상, 영양실조 임신 16주. 참혹한 사진들을 보자 판사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사돈은 고개를 돌려버렸고 최서방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고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집을 급습했던 깡패들의 CCTV 영상과 경찰 조서였습니다. 원고 박 씨의 사주를 받은 용역 깡패들이 피고의 자택을 침입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현재 해당 깡패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 중이며 원고 박 씨 또한 교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깡패까지 동원했어? 완전 조폭 집안이네. 애를 뺏어가려고? 판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사돈을 노려보았습니다. 원고, 이 영상 속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용역을 썼습니까? 사돈은 당황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애가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만 했지. 깡패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심부름센터인 줄 알았지. 심부름센터요? 한밤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심부름센터도 있습니까? 판사의 호통에 사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부모로서의 자격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물건 취급하며 대를 잇는 도구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친권이나 양육권이 원고에게 넘어간다면 이 아이 또한 제2의 피고, 제2의 피해자가 될 것이 불보다 뻔합니다. 부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오늘 심리를 종결하고 2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다만 판사가 사돈과 최서방을 번갈아 보며 덧붙였습니다. 원고 측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친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를 강제로 탈취하려 한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 점 판결에 엄중히 반영하겠습니다. 판봉이 땅 울렸습니다. 그것은 사돈네 집안의 멸망을 알리는 종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돈은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통곡 소리가 법정을 울렸지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사돈 측 변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합의하시죠. 우리가 위자료 더 드릴게. 50억? 아니 100억?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 주시고 친권만이라도. 저는 가소롭다는 듯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시나 본데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착각하시나 본데 그 돈 어차피 다 우리 거예요. 이혼 합의서대로라면 전 재산의 50%는 이미 압류됐고 나머지 50%도 위자료랑 손해배상으로 다 털릴 텐데 무슨 돈으로 합의를 합니까? 빈 깡통 차고 길거리에 나앉을 주제에. 변호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사돈과 최서방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선영아. 똥 밟았다 생각하고 털어버리자.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승리자의 여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선영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긴 걸까? 2주 뒤에 판결 나오면 진짜 끝나는 거야? 그럼 판사님 말씀 들었지? 놈들은 끝났어. 이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는 일만 남았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선영이는 곤히 잠든 튼튼이의 볼에 얼굴을 비비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는 것을, 놈들을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카드. 그것은 바로 사돈네 회사의 분식회계 장부였습니다. 지난 3년간 딸이 시집살이하며 몰래 모아둔 영수증과 장부들이 제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국세청에 넘기면 놈들은 가압류가 아니라 추징금 폭탄을 맞고 감옥에 가겠지.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돈, 기대하세요.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줬던 그 지옥,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 테니까. 2주라는 시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조차도 달콤했습니다. 이미 승리는 예견되어 있었으니까요.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저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딸 선영이에게도 새하얀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죄지은 자들은 쥐구멍을 찾겠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빛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정안은 2주 전보다 더 많은 취재진으로 붐볐습니다. 사돈과 최서방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쇼도 깁스 쇼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론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법정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원고 최철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본인 이튼튼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이선영을 지정한다.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방청석에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돈은 어어 하며 헛바람을 들이켰고 최서방은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측은 친생자임을 내세워 친권을 주장하나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를 폭행하고 유기한 점, 이혼 합의 과정에서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친권자로서 현저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은 사돈네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내려가는 심판문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탈취하려 한 행위는 매우 죄질이 나쁘며 이는 원고 측이 법을 경시하고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최철수 및 그 직계존속에 대하여 사건 본인 및 피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며 위자료로 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아울러 이혼 합의서 제5조 위반에 따른 약정금전 재산의 50%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합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친권 방어, 접근 금지, 위자료, 그리고 전 재산의 절반까지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사돈과 최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박말순, 최철수, 특수협박, 폭행 교사, 아동학대 및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집행하세요. 네, 체포라니요. 판사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돈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가차없이 사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토록 우아한 척하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대한민국 장류명인이야. 이거 안 풀어? 사돈은 끝까지 추태를 부렸습니다. 박 여사님, 명인 타이틀은 이미 협회에서 박탈당하셨습니다. 조용히 가시죠. 경찰이 냉정하게 말하며 사돈을 끌고 나갔습니다. 최서방도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저를 지나치며 최서방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원망인지 후회인지 모를 눈빛이었습니다. 장모님,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최서방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어. 아주 많이.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조차 아까웠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선영 씨, 승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돈 측이 구속되었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선영이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이 이제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는 강하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건배. 우리 튼튼이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선영이의 새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사이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어떤 최고급 와인보다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튼튼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니 지난 1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좋은 날에. 선영이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좋아서 운다, 좋아서.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돈네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자마자 집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붉은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가구들이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사돈과 최서방은 구치소에 있어서 보지 못했지만 그 광경은 뉴스 생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명인의 집은 순식간에 폐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받은 돈으로 지방 도시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1층은 선영이가 운영할 카페로 2층과 3층은 우리가 살 집으로 꾸몄습니다. 엄마, 가게 이름 뭘로 할까? 선영이가 물었습니다. 글쎄다. 튼튼이네 어때? 촌스러워. 새봄 어때? 우리의 새로운 봄날이라는 뜻으로. 오, 좋다. 카페 새봄. 아주 좋아. 카페 개업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영이는 싹싹하고 친절한 사장님으로 금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튼튼이는 카페의 마스코트가 되어 손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들내미가 어쩜 이렇게 똘똘해?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럼요. 우리 집안 보물단지인걸요.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튼튼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대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들만 초대해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튼튼이는 색동 한복을 입고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돌잡이 시간, 튼튼이는 망설임 없이 판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와, 우리 튼튼이 판사 되려나 보다. 훌륭한 사람 되겠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튼튼아, 판사가 되어도 좋고 의사가 되어도 좋아.
하지만 무엇보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지 않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다오. 내 할미랑 어미가 지켜낸 이 정의를 잊지 말고 자라다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선영이는 잠든 튼튼이를 바라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꿈만 같아. 꿈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진짜 행복이야.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졌던 딸의 손이 이제는 제법 보드라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TV 뉴스에서 짧은 단신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통 장류명인 박 씨, 징역 5년 선고. 아들 최 씨도 징역 3년 확정. 박 씨, 구치소에서 지병 악화로 병원 이송. 가족 면회 거부당해 쓸쓸한 최후 예상. 선영이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무덤덤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지나간 뉴스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TV 끄자. 튼튼히 깬다. 선영이가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습니다. 화면 속 사돈의 비참한 말로가 사라지고 거실에는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습니다. 저 달빛이 우리 집 대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 대문 밖에서 통곡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문 안에는 웃음소리와 희망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엔딩입니다. 대문 밖의 통곡은 끝났습니다. 대문 안의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파멸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마주합니다. 옥분과 선영 모녀처럼 억울한 고통 속에 내던져질 수도 있고, 사돈 박 씨처럼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옥부는 분노에 먹히는 대신 냉철한 지혜로 딸과 손자를 지켜내는 길을 택했고, 그 선택은 결국 그들에게 진정한 봄날을 선물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옥분처럼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 순간이, 혹은 선영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간절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차가운 대문 밖에서 떨고 있을지 모를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가슴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문 안에도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